일단 저는 뭐 연말까지는 한 3,5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뭐 물론 하이닉스도 사겠지만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지 않겠냐. 저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어떻게 보면 AI랑 전력 인프라를 핵심 키워드로 꼽아주셔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AI부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AI는 네. 최근에 뭐 챗 GPT발 LLM 모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소버린 AI,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본다면 그 나라의 정치적 전략적 자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한 피지컬 AI까지 상당히 진화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려요. 지금은 마치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떤 훌륭한 분의 얘기인데 지금 AI라는 사이클이 우리가 스마트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도대체 몇 년 정도 된 것 같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 혹시 아이폰 3GS 쓰셨나요? 아이폰이 어쨌든 2008년에 나오잖아요. 네, 아이폰 3GS가 어떻게 보면 한국 스마트폰의 기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쓰고 있죠. 피처폰 쓰는 사람 이제 아마 없을걸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이클을 봤을 때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챗 GPT발, 물론 알파고까지 간다면 역사가 좀 길겠지만 챗 GPT에서 필두로 시작된 AI 활성화가 아직 시작한 지 3년?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사이클은 이제 초입 또는 약간 네. 초입을 넘어선 중간 약간 앞전 단계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중국도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미국에서 엔비디아의 칩들을 수출 못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중국은 자생적으로 딥시크라든지 AI를 모델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의 AI 기술은 상당히 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AI 사이클 지금 아직 중반도 안 지나갔다. 이제 초반, 중반 사이에 있는 그 정도다. 오전반? 예, 오전반 정도다. 브런치 정도다? 네.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관련주들도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전력기기라도 원전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전력기기는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근데 뭐 최근에 또 트럼프발 또 리스크가 발생을 네. 했어요. 트럼프가 또 철강이나 철강 관련된 품목, 그리고 또 그게 포함되어 있는 뭐 구조적인 제품들까지도 뭐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은 송변전 테마에 필수적이고 어찌됐건 미국의 전력망은 낡았고 송전 그리고 배전, 송배전 시스템 다 낡았기 때문에 AI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스템들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이 달라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그리고 안정성. 과거에 원전이 멈췄던 사례를 본다면 주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원전을 멈췄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AI발 거대한 에너지 수요, 그리고 탈탄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원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SMR이라는 것도 기존의 원전이 건설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SMR이 좀 더 빨리 된다면. 네,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 SMR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에는 원전을 설계하고 뭐 이런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급격하게 따라잡을 수는 없고, 대신에 미국에 있는 기업의 뭐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 부분은 메이크업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 그리고 뭐 주기기, 원자로 같은 주기기 수출, 그리고 이런 걸 해봤던 나라가 자유진영에서는 한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전 르네상스의 국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원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다. 네. 근데 한국 원전에서는 대장주로 불리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잖아요. 네. 그 외에도 주목해야 되는 회사가 있나요? 결국은 두산에너빌리티랑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 시공을 해봤던 회사, 네.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예, 그리고 팀 코리아에 해당됐던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간혹 가다가 이제 원전 그러면은 또 역시 한국전력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한국전력 맞긴 한데 한국전력에 있는 자회사들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뭐 한전 KPS라든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쭤봤지만 한 번 더 좀 비교해서 분석 한번 해주신다면요. 반도체. 결국은 하이닉스는 HBM 관련돼서 가장 먼저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했고, 선점했죠. 시장 선점이라는 효과가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면 주가, 가격 결정력, 가격 결정력, HBM 관련해서 가격 결정력,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 실적 보니까 40%인 거야? 예, 근데 HBM만 뜯어보면은요 거의 60%예요.
쉽게 말하면 네. 100을 팔면 60이 남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그 HBM 시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마이크론까지 경쟁이 치열해질 거니까 그리고 또 미국 현지 생산이 SK 하이닉스는 아직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반도체 관세를 피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약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HBM3E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통과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나타난 게 없으니까 결국 이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리고 결국 TSMC랑 경쟁을 하려면 3나노가 아니라 2나노 파운드리 수율을 개선해서 결국은 기술력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인다. 네,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좋아 보이지만. 네, 하이닉스 좋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반기에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물론 하이닉스도 사겠지만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씨 좋게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한국 증시 코스피 대통령과 함께 5천을 보시나요? 근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공식적인 뷰는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요? 어디를 보시나요? 4천인가요? 5천인가요? 개인적인 뷰. 네, 일단 저는 연말까지는 한 3,5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의 문제지만 4,000, 그리고 또 한국의 지배구조라든지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런 주주 가치가 좀 더 제고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K뷰티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투자 포인트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요. 한국의 수출품, 화장품은요, 과거에는 중국에 집중됐던 반면에 최근엔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까지 굉장히 매출처가 다변화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이러면 한알령도 해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10월에 에이펙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도 올 수 있고, 트럼프도 올 수 있고. 네. 한국, 중국, 미국이 모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네네. 대통령들이. 네네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경주 월드에서 그렇게 롤러코스터가 무섭다고 그래서 한번 경주 내려가서 한번 타볼까. 에이펙이랑 관계는 없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데. 네, 아무 관련 없는데 롤러코스터가 워낙 재밌다 그래가지고 한번 타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K컬처, K뷰티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실적 약간 미스하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주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의 화장품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눈높이가 조금이라도 미스할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하락이라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적 나왔을 때도 주가가 10, 20% 가까이 폭락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들처럼 실적을 면밀하게 뜯어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미스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주가 조정이 크게 일어났었고요. 결국 이런 걸 본다면 실적 자체보다는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은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특히 달바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달바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미스트라는 그런 제품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K뷰티가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서 얘기해 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무비자 입국 이제 중국 관광 대상 허용한 거랑 그다음에 10월 에펙 때문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 수혜받는 게 뷰티 말고 딴 쪽은 없을까요? K 이제 엔터도 있을 수 있고 네. 푸드도 있을 수 있고. 네. K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런 섹터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첫 번째는 호텔 산업, 호텔 신라라든지 호텔 산업, 숙박업도 굉장히 호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카지노 업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ETF로는 타이거 레저와 같은 여행 레저와 같은 그런 ETF들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조방원이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지 앞으로 더 감당해 주셔서 조선방산 주가 전망 한번 해주신다면요. 조선은 뭐니 해도 실적, 매출, 수주 다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LNG, 암모니아 연료와 같은 LNG 향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매형이 대우조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대우조선을 다니고 있어서 몇 년 동안 한 20몇 년 동안 거제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형의 이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참고로 매형은 선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매형은 저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해야 될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걸 옆에서 볼 때마다 아, 한국의 조선 너무 한 명이 사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제도만 거의 한 100번 가까이 내려갔거든요. 아. 근데 최근만큼 이렇게 좋은 게 없고 결국은 LNG선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런 선박들은 고부가가치선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뭐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선업종은 뭐 그런 측면에서 매형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매형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저도 사실 친구가 HD 현대중공업인가 한국조선해양 거기 다니는데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바빠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일감들의 수주가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제가 뭐 그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폴란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자체 방산하겠다 뭐 그런 뉴스들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 주가 조정으로 일어났지만 결국은 K 방산의 그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뭐 적당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K 방산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리고 또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좀 이런 불확실성도 가미를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방산 ETF를 통해서 투자하면 그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산주 여전히 좋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좀 걱정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위가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LG에너솔루션, 4위 삼성바이오로지스, 삼성전자 우선전 빼고 5위가 현대차, 6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지금 한마디로 6위인 거죠. 6위 42조. 그 다음에 5위가 현대차 44조. LG에너솔루션이 3위로 한 89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뭐 주가 좀 더 오르고 하면 뭐 시총 3위도 가는 거고 하는 건데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 가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예전에 뭐 오를 때는 언제나 오를 것 같지만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 잘 없잖아요.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도 시가총액 뭐 3에서 6위 사이에 둘 다 들어왔다가 쑥 내려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있다가 쑥 내려갔고 저도 이제 방산 쪽에 언제부터 핫하다고 느꼈냐면 북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콘텐츠를 올릴 때 조회수가 진짜 잘 터지는 거예요. 재테크 전반적으로 안보 전쟁 이런 콘텐츠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점차 그거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같이 조회수 안 나온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회수라는 건 어쨌든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은 결국에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하나에어스페이스 물론 우리나라 저는 한국의 방산이 잘 되길 바라고 더 잘 되겠지만 주가는 미래 걸 굉장히 많이 땡겨왔는 걸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더구나 러우 전쟁 종전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또 방산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시장에서는 또 우스갯소리로 너무 그런 ETF들이 많이 우후죽순 상장하게 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ETF가 많이 나올 때가 고점이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요. 방산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군비 확산이라는 게 뭐 경제 성장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방산의 아이디어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뭐가 붙어 있죠? 이름에? 스페이스 우주 맞습니다. 우주항공 쪽으로 좀 더 방점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무서웠던 무기가 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들도 미국에 있는 드론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을 단지 하나의 방산, 탱크, 뭐 비행기, 로켓 이렇게 보지 말고 거기다가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 뭐 우주, 항공, 그리고 뭐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방산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AI와 방산을 결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AI가 묻은 방산, AI가 묻은 우주항공, AI가 묻은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또 한 번 방산의 영역을 넓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산만 놓고 간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많지만 우주나 항공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부장님 모시고 여러 섹터 여쭤봤는데 만약 현금 1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네. 이거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야 될까요? 일단 저는 지금은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억 전체를 다 현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네. 현금이나 골드, 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FOMC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물가가 높으니까. 그럼 또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서 빅테크 중심의 AI 사이클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이나 또는 SGOV라고 해서 미국 단기채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80%가 남는데 반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반으로 나누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AI와 관련된 빅테크, AI와 관련된 뭐 기술주 이런 중심으로 뭉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혜, 아무래도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나 HBM이나 전력기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0%는 그렇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반기 핵심 키워드만 좀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 김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역시 하반기 키포인트는 미국 물가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그리고 물가가 좀 높게 나왔을 때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네. 물가가 낮게 나왔을 때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얘기인데요.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이 잘 통과해서 잘 결정이 돼서 투자자들의 눈높이, 특히 한국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장기 보유했을 때 내가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 10년, 20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뭐 양도세라든지 배당 받았을 때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갖고 있으면 내가 그 거주를 통해서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또 양도세도 면제받고 그렇죠. 어느 정도 면제받고. 그렇지만 주식은 그런 게 없으니까 주식도 또 장기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라든지 장기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좀 감면하는 그런 법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도 장기 보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은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네. 좋고요.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원전, 전력기기, K 콘텐츠, K 컬처니까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10억에서 다시 50억 돌아가지 않겠죠? 저는 뭐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50억으로 진짜? 높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저도 정부 쪽에 아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 시장이 그런 5천 시대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를 필두로 해서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추구하신 책이죠. 파생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요즘은 왜 없냐. 많은 분들이 파생상품 이야기하면 영상을 안 보실 것 같아서 저도 본부장님도 딱히 질문도 답변을 서로가 합의하에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책 홍보는 한번 하고 가셔야 되겠다. 이 책을 쓴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투자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ETF를 한 사람이 있으면 공모 펀드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공모 펀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모 펀드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권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채권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생 상품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다양성이 없는 금융시장은 저는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붙으면은 그렇게 판매하기 아니면 책이 팔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만큼 또 파생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일부의 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파생상품 책 궁금하신 분들 이 책 보시면 아마 파생상품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ETF나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슈 생기면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미래세차사 원영의 최창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